저 거지가 암행어사라고?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며칠 전 한 남자가 산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다. 남자가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고 마패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보름 뒤 그 거지가 마패를 꺼내들자 모두가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춘추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양북촌 기와집이 즐비한 양반거리. 그곳에 대대로 버스라치를 배출한 명문가가 있었다. 바로 성준의 집안이었다. 하지만 성준은 조상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한량 중의 한량이었다. 아침이면 숙취로 머리를 싸매고 점심 무렵에야 겨우 눈을 뜨는 게 일상이었다. 과거 시험 이미 3번 낙방한 뒤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차피 아버지가 좌참찬이니 굳이 머리 싸매며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성준의 하루는 기생집과 노름판을 오가는 것으로 채워졌다. 여봐라, 술상을 더 차려오지 못할까. 낮술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준.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감히 대들지 못했다. 주인 어른의 아들이자 언젠가는 이 집의 주인이 될 도련님이 아닌가. 성준에게 백성이란 존재는 그저 풍경에 불과했다. 길에서 마주치는 상인들, 짐을 나르는 하인들, 밭을 가는 농부들. 모두 자신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굶주리든 병들든 관가의 횡포에 시달리든 성준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백성,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누군가 백성들 이야기를 꺼내면 성준은 이렇게 말했다. 그에게 백성은 세금을 내는 존재,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뒷받침해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다 좌참판이었던 아버지 덕택의 사복시 주부의 벼슬을 받았다. 사복시란 임금과 왕실에 쓰이는 말과 수레를 관리하는 관청이었는데 성준은 고위관료의 친족을 과거 없이 관리로 임용하는 음서제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성준은 등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보고 말똥이나 치우라고? 놀기도 바쁜 판에. 그런 성준에게 운명을 바꿀 날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성준의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뒤 아버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파란 비단에 새겨진 어명, 그리고 금빛으로 빛나는 마패. 암행어사 임명장이었다. 내가 임금님의 암행어사가 되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촛불 아래서 떨리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썼는지, 얼마나 많은 인맥을 동원했는지 성준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사실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암행어사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한다. 아버지는 성준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내가 공을 세워야 집안이 대대손손 번창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성준의 귀에는 아버지의 당부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드디어 나도 권력을 쥐게 되었구나. 이 앞에만 있으면 수령도 양반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수 있어. 그날 밤 성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마패를 품에 품고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상상했다. 백성들의 고통을 살핀다고 그건 형식일 뿐이지. 적당히 보고서나 써서 올리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이 기회로 내 명성을 높이는 거지. 성준은 암행어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이 임무는 그저 출세의 발판일 뿐이었다. 새벽 떠날 준비를 하며 성주는 거울을 봤다. 평범한 선비 옷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오만했다. 암행어사 성준. 나쁘지 않은 이름이군.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오만함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을, 그리고 그 파괴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아,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암행어사는 비밀리에 떠나야 하는데 제가 설정을 잘못했네요. 2단계를 다시 쓰겠습니다. 새벽 성주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다. 암행어사는 비밀리에 움직여야 한다. 신분을 감춰야 백성들의 진짜 삶을 볼 수 있고 탐관오리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준에게 이런 원칙은 불편하기만 했다. 이 귀한 마패를 품속에만 넣고 다녀야 한다니. 성준은 수시로 품속의 마패를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동패 하나면 수령도 양반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감추고 다녀야 한다는 게 답답했다. 평범한 선비 행색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태도만큼은 여전히 거만했다. 한양을 벗어나 첫마을에 들어섰을 때였다. 길가에 노인이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7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등이 활처럼 휘어 있었고 짐의 무게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보통의 암행어사라면 다가가 짐을 덜어주거나 최소한 괜찮으냐고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주는 그냥 지나쳤다. 아니, 일부러 코를 찌푸리며 멀리 돌아갔다. 저런 천한 것들과 어울릴 수는 없지. 점심 무렵 주막에 들렀다. 성주는 가장 깨끗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주막 주인이 다가와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양에서 왔소.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이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성주는 자신을 평범한 선비로 소개하는 것조차 모욕감으로 느꼈다. 그는 암행어사인데 이런 시골 주막 주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해야 하다니. 술 한 병 가져오시오. 그리고 제일 좋은 안주로.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 요즘 흉년이라 좋은 안주가. 돈은 충분히 주겠소. 성준이 은자 몇 냥을 탁자에 던졌다. 주인은 놀란 눈으로 돈을 바라봤다. 평범한 선비치고는 너무 많은 돈이었다. 성준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옆에서 밥을 먹던 백성들이 수군거렸다. 저 양반 선비 행색인데 돈이 저렇게 많다니. 혹시 관가에서 온 게 아닐까? 성준은 불편함을 느꼈다. 신분을 숨기라고 했지만 자신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평생 대접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평범한 사람 행세를 하기란 불가능했다. 오후 길을 가던 중 한 농부와 어깨가 부딪혔다. 농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날이 조심하지 못해. 성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다. 평범한 선비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성준은 참지 못했다. 그의 안에 깊이 박힌 개그, 의식이 튀어나온 것이다. 해가 기울 무렵 성준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마을 사람이 말했다. 날이 저 산길은 험합니다. 해 지기 전에 마을 주막에서 묵고 가시지요. 괜찮소. 나는 급히 가야 하오. 사실 성준은 백성들과 더 어울리기 싫었다. 저들의 냄새,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모든 게 불편했다. 차라리 험한 산길을 택하는 게 나았다. 그는 자신이 백성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산속으로 들어가며 성준은 다시 한번 마패를 꺼내봤다. 달빛에 반짝이는 동빛 마패. 이것만 있으면 나는 왕이나 다름없는데.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곧 그 모든 오만함이 산산조각 날 운명이라는 것을.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만 성주는 계속 걸음을 재촉했다. 마을 사람들이 말린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길은 좁고 가파랐으며 양옆으로는 깊은 숲이 우거져 있었다. 에이, 괜찮겠지. 조금만 더 가면 고개를 넘을 텐데. 성주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백성들과 함께 허름한 주막에서 자느니 차라리 이 산길을 넘어 다음 마을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위험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지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성주는 그제야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정체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아니야, 나는 암행어사다. 겁먹을 이유가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뭔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성주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크르릉. 낮게 울리는 포효 소리. 성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아니, 불빛이 아니었다. 눈이었다. 짐승의 눈. 달빛이 잠시 구름 사이로 비추는 순간 성주는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거대한 호랑이였다. 어른 소 두 마리를 합친 것보다 큰 산신령처럼 거대한 맹수.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황금빛 털, 그리고 성준을 노려보는 차가운 눈빛. 성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평생 안방에서만 살았던 그는 이런 맹수를 본 적이 없었다. 책에서 읽고 그림으로만 봤던 호랑이. 그것이 지금 불과 10보 앞에 서 있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성준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소리조차 나지 않는 우아한 걸음걸이. 하지만 그 우아함 뒤에는 죽음이 숨어 있었다. 호랑이의 입에서 하얀 송곳니가 드러났다. 성준의 목을 단번에 물어뜯을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 으아. 성준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어 꿈쩍도 할 수 없었다. 평생 남을 무시하고 거드름 피우며 살았던 그였지만 진짜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땅이 울리는 것 같았다. 성준의 품속에서 마패가 덜그럭 소리를 냈다. 암행어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동패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성준의 머릿속으로 주마등처럼 삶이 스쳐 지나갔다. 낭비했던 시간들, 무시했던 사람들, 거만했던 순간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호랑이 앞에 선 지금 양반도 상놈도 없었다. 그저 한 마리 연약한 먹잇감일 뿐이었다. 호랑이가 뒷발로 땅을 긁었다. 달려들기 직전의 자세였다. 성준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짐승이 곧 자신에게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자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성준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체면도 자존심도 양반의 위엄도 모두 집어던지고 그는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다. 살아야 했다. 무조건 살아야 했다.
뒤에서 호랑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아니, 느껴졌다. 땅이 울리고 바람이 갈라지는 소리. 성주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마구 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다. 뺨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다. 가시덤불이 도포를 찢었다. 새로 지은 비단 도포가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생각이었다. 으아아. 발이 돌부리에 걸렸다. 성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땅에 얼굴을 박으며 입안 가득 흙이 들어왔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뒤에서 호랑이의 숨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순간 갓이 벗겨져 나갔다. 양반의 상징인 갓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성주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다시 달렸다.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 그때 품속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성주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만졌다. 마패였다. 암행어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은빛 마패가 어디론가 떨어진 것이다. 마패. 마패를. 잠깐 멈칫했다. 마패 없이는 암행어사가 아니었다. 마패가 없으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그 생각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마패고 뭐고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었다. 성주는 계속 달렸다. 신발도 벗겨졌다. 맨발이 돌과 나무뿌리에 찍히고 찢어졌다. 피가 흘렀지만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공포만이 그를 앞으로 내몰았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다. 내리막길이었다. 성주는 뛰는 게 아니라 거의 굴러 내려가고 있었다. 몸이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걸렸다가 다시 굴러 떨어졌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낭떠러지였다. 성주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순간 모든 게 느려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얼굴, 한양의 집,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쾅. 몸이 땅에 부딪혔다. 다행히 풀밭이었다. 하지만 충격으로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성주는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다. 저 위 어딘가에서 호랑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까? 하지만 호랑이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추격을 멈춘 것일까? 아니면 이미 포기한 것일까? 성주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다. 마을이었다. 성주는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갔다. 걷는 것이 아니라 기는 것이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쓰러졌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얼굴은 피범벅이고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맨발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 찬란했던 암행어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성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을 입구까지 기어갔다. 그리곤 그대로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그는 생각했다. 나는 암행어사인데 마패도 없이.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없었다. 성준의 의식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을 입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을 뿐이었다. 눈을 떴을 때 성준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허름한 초가집의 천장이었다. 지붕이 낡아서 군데군데 하늘이 보였다.
한양 자택의 화려한 단청 천장과는 천지 차이였다. 깨어났구먼. 옆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거친 손.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다. 성준의 옆에는 누더기 1,000조각과 물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어르신, 여기가 어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물그릇을 들어 성준의 입에 대주었다. 성준은 급하게 물을 들이켰다. 평소 같으면 이런 허름한 그릇에 담긴 물을 마실 리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 쓰러져 있더구먼. 온몸이 피투성이어서 죽은 줄 알았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동정도 연민도 없는 목소리였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성준은 겨우 몸을 일으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다.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비단 도포는 온데간데 없고 속옷만 걸친 상태였다. 그나마도 찢어지고 더러워서 거지의 누더기와 다를 바 없었다. 온몸에는 상처와 멍이 가득했다. 얼굴을 만져보니 딱지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어깨까지 흘러내렸다. 내 옷은, 내 갓은 옷이라고 할 것도 없더구먼. 누더기였어. 그래도 불쌍해서 이렇게 재워준 거야. 할머니의 말에 성준은 절망했다. 마패도 없고 관복도 없고 갓도 없었다.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상처 입은 거지일 뿐이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성준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있었다. 성준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또 거지가 왔네. 어디서 굴러왔대. 산에서 떨어진 모양이야. 온몸이 상처투성이더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들. 성준은 자신이 거지 취급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평생 대접받으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동정 어린 눈길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들어보시오. 나는 성준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암행어사라고 말한들 누가 믿겠는가? 증거도 없이 이 꼴로? 나는 암행어사요.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이곳에. 허허, 저 양반 정신도 나갔나 보네. 한 농부가 비웃듯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키득거렸다. 암행어사라니 저런 거지 꼴을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정말이오. 나는 암행어사면 마패는 어디 있소? 관복은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성준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모든 것을 산속에서 잃어버렸다. 아무리 외쳐봐야 미친 사람 취급만 받을 뿐이었다. 가엾게도 산에서 다치더니 정신까지 놓았나 보네. 저런 사람 마을에 두면 안 돼. 곧 쫓아내야지. 사람들은 성준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경계했다. 마을에는 먹을 것도 부족한데 저런 거지까지 먹여 살릴 여유는 없었다. 성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권력이 없으면, 신분을 증명할 수 없으면 양반도 상놈도 없다는 것을. 그저 쓸모없는 입덩이일 뿐이라는 것을. 한 아이가 돌을 집어들었다. 거지는 꺼져. 돌이 성준의 어깨에 맞았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무너졌다. 평생 존경받고 떠받들어지던 자신이 이제는 아이들에게조차 돌을 맞는 존재가 되었다. 성준은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로 물러났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다. 그는 나무 그늘에 주저앉았다. 배가 고팠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진짜 배고픔이었다.
한 길을 걸은 적도 없었던 그였는데 이게 백성의 삶이란 말인가? 처음으로 성준의 마음에 물음표가 생겼다. 권력을 잃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다. 성준은 마을 어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추웠다. 한양 자택에서는 아랫목에 누우면 따뜻한 온돌이 있었다. 추우면 언제든 화로를 가져오라 명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찢어진 옷 한 벌만 걸친 채 차가운 땅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배가 고팠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아니, 어제부터인가? 시간 감각이 흐려졌다. 평생 하루 세 끼는 물론이고 간식까지 풍족하게 먹었던 성준이었다. 한 끼를 걸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배는 쥐어짜는 듯 아팠다. 물이라도 마셔야 하는데. 우물로 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온몸의 상처도 쑤셨다. 할머니가 간단히 상처를 닦아주긴 했지만 제대로 된 약도 없었다. 상처는 골마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조용해졌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성준만 홀로 어둠 속에 남았다. 한양에서는 이 시간이면 술상을 받고 기생을 불러 놀았었다. 촛불을 밝히고 시를 읊기도 했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내가 정말 암행어사였나? 스스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마패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정말 자신이 암행어사였을까? 혹시 이 모든 게 꿈이었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자신은 이런 거지였던 걸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성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고통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서 나왔다. 성준을 보는 눈길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하는 빛이었다. 한 아낙네가 지나가다 성준을 보고 헛기침을 했다. 역겹다는 표정이었다. 성준은 고개를 숙였다. 평생 남을 그렇게 대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런 시선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불쌍하긴. 어디선가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성준을 처음 구해준 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질그릇에 담긴 죽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죽. 할머니는 성준 앞에 죽그릇을 놓았다. 먹게나. 단 세 글자였지만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누군가 자신에게 음식을 건넨 것도 처음이었지만 그보다는 그 따뜻함이 가슴을 울렸다. 할머니도 가난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자신 같은 거지에게 귀한 죽을 나눠준 것이다. 감사합니다.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나무로 깎은 허름한 숟가락이었다. 한양 자택에서 썼던 은수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 숟가락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조보리, 풀뿌리가 섞인 죽이었다. 쌀은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 한양에서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음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성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죽그릇에 눈물이 떨어졌지만 성준은 멈출 수 없었다. 감사함 때문이기도 했고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할머니는 이렇게 가난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을 구해주고 귀한 음식을 나눠줬다. 하지만 성준은 어땠나? 길에서 넘어진 노인도, 집 나르는 백성도 모두 무시하고 지나쳤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할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은혜는 무슨?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지.
할머니는 담담히 말하고는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성준의 눈에 깊이 새겨졌다. 구부러진 등, 비틀린 다리. 평생 고된 노동으로 망가진 몸.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넓고 따뜻했다. 성준은 죽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단 한 그릇의 죽이었지만 그의 삶을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이게 백성의 삶이구나.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서로 나누고 굶주리면서도 남을 돕고. 성준의 마음속에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다.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깨달음. 자신이 평생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다. 관아의 아전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말을 탄 사또를 앞세우고 포졸들이 마을 사람들을 우물가로 몰아세웠다. 성준도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거지 행색이라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세금을 내라. 이번 달 공납이 아직 모자라다. 사또가 고함을 질렀다. 기름진 얼굴에 비단 관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배가 불룩 나와 말 위에서도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다. 성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저 모습이 바로 며칠 전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사또님, 올해는 흉년이라 수확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마을 이장이 무릎 꿇고 애원했다. 백발의 노인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사또의 얼굴은 차가웠다. 흉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임금님께 올려야 할 공납이 있다. 당장 내놓지 못하겠나. 포졸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쳤다. 뒤집고 뒤지고 부수며 곡식을 찾았다. 한 집에서 항아리가 발견되었다. 보리쌀이 반쯤 담긴 작은 항아리였다. 그 집 식구들이 겨우내 먹을 양식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포졸이 항아리를 들고 나왔다. 한 여인이 뛰어나와 포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젊은 여인이었는데 등에는 어린아이를 업고 있었다.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식구가 먹을. 놔. 포졸이 여인을 밀쳤다. 여인은 땅에 넘어졌고 등에 업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성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또는 항아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것뿐이냐? 이걸로 공납을 채우라고? 사또님,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비가 안 와서. 변명은 그만. 세금을 못 내면 벌을 받아야지. 사또가 손짓하자 포졸들이 이장을 끌어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포졸들은 개의치 않았다. 이장을 우물가 기둥에 묶었다. 곤장 30대. 사또의 명령이 떨어졌다. 포졸이 곤장을 들어 올렸다. 성준은 그 장면을 똑똑히 봤다. 곤장이 노인의 등을 내리쳤다. 탁 소리와 함께 노인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한 대, 두 대, 세 대. 매질이 계속되었다. 노인의 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울먹이며 지켜볼 뿐 아무도 막지 못했다. 막으면 자신들도 당할 것이 뻔했다. 성준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사또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도 향했다. 저 자가 바로 나였구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도 한양에서 자신의 영지에서 저렇게 했었다. 세금을 독촉하고 못 내면 매질을 했다. 백성들의 사정 따위는 듣지도 않았다. 나라의 법이 그러하다는 핑계로 모든 걸 정당화했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저 사또는 뭘 하고 있는가? 사람을 짐승처럼 때리고 마지막 양식마저 빼앗고 있었다. 매질이 끝났다. 이장은 기둥에 축 늘어져 있었다.
의식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 달까지 세금을 다 내지 못하면 이번엔 2배로 치겠다. 말을 돌려 떠나는 사또의 뒷모습. 성주는 그 모습을 눈에 새겼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 분노는 단순한 의분이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이장을 끌어내렸다. 여자들이 울부짖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떨었다. 성주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내가 평생 본 백성은 거짓이었다. 진짜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었구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심?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였다. 정의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진짜 암행어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날 밤 성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본 광경이 눈앞에 계속 어른거렸다. 곤장에 맞는 이장의 신음, 아이를 업고 넘어진 여인, 그리고 만족스럽게 웃던 사또의 얼굴. 모든 게 성준의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패도 없고 관복도 없고 신분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다. 그저 거지일 뿐이었다. 성주는 무력감에 빠졌다. 분노는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힘이 없었다. 새벽녘 성주는 마을을 나섰다. 목적지는 사흘 전 자신이 굴러떨어진 그 산이었다. 마패를 찾아야 했다. 그것만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저 악한 사또를 처벌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산길은 여전히 험했다. 상처난 몸으로 오르기는 더욱 힘들었다. 하지만 성주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산을 올랐다. 호랑이가 나타날까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그를 앞으로 이끌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성주는 자신이 떨어진 곳을 찾았다. 낭떠러지 아래 풀밭. 자신이 쓰러져 있던 그곳이었다. 성주는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풀을 헤치고 돌을 뒤집고 나무잎을 걷어냈다. 한 시진, 2시진. 시간이 흘렀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마패는 보이지 않았다. 성준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제발 어디 있어야 할 텐데. 바로 그때였다.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성준은 달려가 풀을 헤쳤다. 거기 있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마패가 낙엽 사이에 파묻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마패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암행어사라고 새겨진 글자. 며칠 전만 해도 이것이 권력의 상징이었고 자신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성준은 마패를 꽉 쥐었다. 예전의 성준이라면 이 마패를 찾는 순간 바로 달려가 사또를 처벌했을 것이다.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고 복수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성준은 달랐다. 이건 복수의 도구가 아니야. 마패를 가슴에 품으며 성준은 생각했다. 이것은 백성을 구하는 도구여야 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물건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했다. 며칠간의 경험이 성준을 바꿔놓았다. 배고픔, 추위, 모멸감을 직접 겪으며 백성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의 따뜻함을 받으며 진짜 사람의 마음을 배웠다. 그리고 사또의 횡포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다. 산을 내려오며 성준은 다짐했다. 이제 마패를 꺼낼 것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근심 어린 얼굴이었다. 세금 걱정, 먹을 것 걱정, 언제 또 관아에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게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성주는 품속의 마패를 만졌다. 하지만 아직 꺼내지 않았다. 때를 기다려야 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사또에게 경계심만 줄 뿐이었다. 진짜 암행어사는 은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확실한 순간에 마패를 꺼내는 법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 집 처마 밑에 앉아 성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한양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별들이었다. 방 안에만 있고 기생집에만 다니고 세상의 진짜 모습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 호랑이, 너 덕분이야. 성주는 중얼거렸다.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영원히 오만한 한량으로 살았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성주는 준비되었다. 진짜 암행어사로서 백성을 위한 정의를 시연할 준비가.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성주는 마을에서 거지로 지내며 사또의 행적을 조사했다. 밤마다 관아 주변을 배회하고 장터에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또가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착복한다는 증거, 가난한 집의 땅을 빼앗은 기록, 뇌물을 받은 명단,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그리고 오늘 사또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많은 포조를 데리고 왔다. 말 위에 앉은 사또의 얼굴은 더욱 기름져 보였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얼굴이었다. 지난번 세금이 아직 모자라다. 당장 내놓지 못하겠나. 사또의 고함에 마을 사람들이 떨었다. 지난 보름 동안 모은 것이라곤 보리쌀서 말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겨우 모은 것이었다. 사또님,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장이 무릎 꿇고 애원했다. 등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움직일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사또는 비웃기만 했다. 이것뿐이라고. 너희가 숨겨둔 게 분명하다. 뒤져라. 포졸들이 다시 집집마다 난입했다. 항아리를 깨고 마루를 뜯고 심지어 땅까지 파헤쳤다. 한 집에서 곡식 한 되가 발견되었다. 병든 아이를 위해 숨겨둔 것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포졸이 소리쳤다. 그 집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안 됩니다. 그건 병든 아이가 먹을. 닥쳐. 사또가 채찍을 들어 여인을 내리쳤다.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포졸들이 칼을 차고 있었으니까. 성주는 사람들 틈에 섞여 그 광경을 지켜봤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제 때가 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여전히 거지 행색이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이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포졸 하나가 성준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거지는 저리 비켜. 하지만 성준은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또를 향해 걸어갔다. 사또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놈이 감히. 끌어내라. 포졸 2명이 달려들었다. 성준을 붙잡아 끌어내려는 순간 성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패.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마패였다. 성준이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다.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포졸들도 얼어붙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출두요. 성준의 목소리가 마을을 울렸다. 며칠간 침묵하며 억눌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햇빛 아래에 찬란하게 빛났다. 사또는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다. 사또, 사또시라니. 사또가 더듬거렸다. 방금까지 백성들을 짓밟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포졸들도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다. 성주는 천천히 사또에게 다가갔다. 거지 행색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있었다. 진짜 암행어사의 위엄이었다. 권력이 아니라 정의에서 나오는 위엄이었다. 김현감,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느냐? 성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또. 아니, 김현감은 땅에 엎드려 떨었다. 첫째, 백성에게서 거둔 세금을 착복했다. 둘째, 가난한 집의 땅을 빼앗았다. 셋째,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었다. 넷째, 백성을 함부로 매질하고 학대했다. 하나하나 죄목을 나열할 때마다 김현감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성주는 보름 동안 모은 증거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 모든 죄를 어찌 변명하겠느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현감이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땅에 닿아 피가 났지만 계속 절을 했다. 방금까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세를 부리던 자가 이제는 벌레처럼 기어다녔다. 성주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봤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 거지였던 사람이 암행어사였다니. 하지만 곧 그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다. 포졸들아, 저자를 결박하라. 성준의 명령에 포졸들이 움직였다. 김현감을 결박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외쳤다. 어사또 만세. 그 외침을 시작으로 마을 전체가 환호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성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김현감을 처벌한 뒤 성준은 관아의 창고를 열었다. 거기에는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쌀, 보리, 콩.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는 동안 썩어가고 있던 양식들이었다. 이 모든 곡식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성준의 명령에 포졸들이 움직였다. 곡식이 마을로 운반되었고 사람들은 울면서 받았다. 아이들은 쌀을 보고 환호했고 어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준도 그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상석에 앉지 않았다. 백성들과 함께 바닥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할머니가 성준 옆에 앉았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어사또께서 우릴 구해주셨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를 구해주신 건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성준이 설명했다. 제가 쓰러져 있을 때 저를 걷어주시고 죽 한 그릇을 주셨지요. 그 따뜻함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진짜 사람이 뭔지, 진짜 암행어사가 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준은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다. 호랑이에게 쫓기던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다. 마패도 관복도 신분도 자존심도 모든 게 사라졌다고 절망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다. 그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면 진짜 백성의 삶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거지가 되어보지 않았다면 백성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며칠 후 성준은 한양으로 돌아갔다. 임금께 보고를 올리고 김현감의 죄를 낱낱이 고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성준을 치하했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성준은 예전과 달랐다. 관직을 받았지만 교만하지 않았다.
백성들을 만나면 귀 기울여 들었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다. 화려한 기생집 대신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며 백성의 삶을 살폈다. 어느 날 밤 성주는 자신의 방에서 마패를 들여다봤다. 묵직하게 빛나는 작은 패. 한때는 이것이 권력의 상징이었고 자신을 높이는 도구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것은 책임의 무게였고 백성을 섬기는 사명이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성주는 문득 그날 밤을 떠올렸다. 호랑이에게 쫓기던 죽을 것 같았던 그날 밤. 호랑이, 고맙다. 성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영원히 오만한 한량으로 살았을 것이다. 백성의 고통을 모른 채 권력만 휘두르는 썩은 관리가 되었을 것이다. 도망친 그날, 모든 것을 잃은 그날이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은 날이었다. 진짜 사람의 마음을, 진짜 정의를, 진짜 자신을 찾은 날이었다. 성주는 마패를 품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백성을 위해 일해야 했다. 호랑이가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고 진짜 암행어사로 살아가야 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를 얻는다. 바닥까지 떨어져야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다. 호랑이를 피해 도망친 그날, 성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준만이 아니라 그가 만난 수많은 백성들의 삶도 바꿔놓았다. 도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